2025년 2월 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 전 세계 스노보드 팬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남자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결승전. 그런데 이날 이 경기장에서는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사실상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드라마가 동시에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한쪽 트랙에서는 한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은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눈물은 금메달을 딴 어떤 선수의 환호보다 무거웠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장비를 마련했던 남자. 네 번째 올림픽 만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포디움에 선 남자. 대한민국 스노보드의 김상겸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종목, 다른 한쪽에서는 39세 베테랑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선 1차 주행을 마치자마자 장비 검사에 걸렸습니다. 보드에서 불소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나는 보드에 손을 댄 적이 없다. 그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바뀌지 않았고 결과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 스노보드의 시바 마사키는 경기를 마치지도 못한 채 올림픽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눈물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변명만 남았습니다. 이 두 장면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시간이었지만 그 거리가 보여주는 차이는 수십 년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상겸의 은메달은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 통산 400번째 메달로 기록됐습니다. 하계 320개, 동계 79개, 그리고 이 은메달 하나, 1948년 런던 올림픽에 태극기를 달고 처음 출전한 이후 77년에 걸쳐 쌓아 올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400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둥근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 스포츠의 지형도 자체가 이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유도, 레슬링, 복싱 같은 투기 종목에 의존했고 이후 양궁, 사격, 쇼트트랙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00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스노보드라는 사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세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스노보드는 올림픽 메달과는 거리가 먼 종목이었습니다. 설상 종목 자체가 한국의 약점으로 분류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상호 선수가 2018년 평창에서 스노보드 사상 첫 은메달을 따냈을 때 세계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호가 무너져 있던 시절, 다시 설원 위에 설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훈련했던 선수가 바로 김상겸이었습니다. 김상겸은 이번 대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호가 먼저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선배가 만든 길 위에 후배가 올라서고 그 후배가 다시 다음 세대의 길을 까는 것. 400이라는 숫자는 결국 이런 세대 간 릴레이의 총합인 셈입니다. 그러나 김상겸 개인의 서사는 이 거대한 숫자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는 스노보드를 타기 위해 막노동을 했던 선수입니다. 훈련이 없는 날에는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비 하나 사는 것이 절실했고 해외 원정 한 번 가는 것이 사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스노보드 선수로 산다는 것은 쇼트트랙이나 피겨스케이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인프라도 지원금도 대중의 관심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김상겸은 4번의 올림픽에 도전했습니다. 2014년 소치 17위로 탈락, 2018년 평창 16강에서 멈춤, 2022년 베이징 예선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입니다. 3번의 올림픽에서 메달은커녕 결선에도 오르지 못한 선수에게 4번째 기회를 주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말했을 겁니다.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됐다고. 그런데 김상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마라톤에서 42.195km를 뛰는 것도 힘들지만 진짜 무서운 건 35km 지점입니다. 이미 체력은 바닥났고 완주해도 순위권에 들지 못할 것 같고 몸은 그만두자고 소리치는 구간. 스포츠 과학에서는 이걸 죽음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선수가 이 벽 앞에서 페이스를 줄이거나 멈춥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선수는 이 벽을 통과합니다. 김상겸은 17년 동안 이 벽을 매년 통과한 사람입니다. 밀라노 결승전.
상대는 오스트리아의 베냐민 카를. 올림픽 금메달을 포함해 세계대회 메달을 다수 보유한 말 그대로 이 종목의 최종 보스였습니다. 여기서 평행대회전이라는 종목의 본질을 짚어야 합니다. 이 종목은 단순히 빨리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두 선수가 나란히 두 트랙을 동시에 내려오면서 0.01초 단위로 승부를 가릅니다. 비유하자면 두 명의 요리사가 같은 재료, 같은 시간, 나란히 선주방에서 동시에 요리를 완성하는 대결과 비슷합니다. 칼질 하나, 불 조절 한 번의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김상겸은 초반 측정 구간에서 0.17초 앞섰습니다. 기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반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뒤처졌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리듬이 무너집니다. 특히 상대가 칼을 같은 선수라면 더더욱. 그런데 김상겸은 다시 추격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는 역전의 순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결과는 0.19초 차이의 패배. 금메달은 카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0.19초를 단순한 아쉬운 패배로 해석하는 것은 이 경기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17년을 기다린 사람에게 0.19초는 패배의 간극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통과해온 시간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은 은메달이라는 형태로 완성됐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뒤 김상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표정이 먼저 스쳤고 곧 참아왔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인터뷰 도중 그는 끝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와이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온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국가대표도 메달리스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을 함께 견뎌온 한 남편이었습니다. 경기 직후 공개된 영상통화 장면. 김상겸은 휴대전화 화면 속 아내에게 은메달을 보여주며 눈물을 훔쳤고 아내 박한솔 씨 역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SNS를 통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메달을 걸어주지 못해 슬퍼하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오늘은 기쁨의 눈물을 함께 흘리고 있다. 그 짧은 영상통화 안에는 훈련의 시간도, 기다림의 시간도,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도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감동적인 스토리는 알겠는데 일본 쪽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같은 날, 같은 종목. 일본의 39세 베테랑 시바 마사키는 예선 1차 주행을 마친 직후 장비 검사에서 불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국제스키 스노보드 연맹 FIS는 환경오염과 선수 건강 문제를 이유로 2023에 2024 시즌부터 불소 왁스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생긴 규정이 아닙니다. 최소 2년 전부터 모든 참가국에 통보된 사항이었습니다. 시바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보드에 손을 댄 적이 없다. 언제 불소가 묻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검사는 여러 차례 반복됐고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예선을 마치지도 못한 채 올림픽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건축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내진 설계 기준이 2년 전에 강화됐는데 어떤 건설사는 새 기준에 맞춰 기초공사부터 다시 했고 어떤 건설사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다가 준공검사에서 걸린 것과 같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곧바로 논란이 터졌습니다. 개인의 실수를 넘어 일본 스포츠 전반의 장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으로 번졌습니다. 선수가 모른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 체계의 부재를 증명하는 셈이니까요. 한쪽은 규정 안에서 끝까지 버텨낸 선수, 다른 한쪽은 규정을 둘러싼 의혹 속에 무너진 선수. 김상겸은 이날 인터뷰에서 운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실수도 있었고 행운도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 쪽에서는 모른다, 의심스럽다, 조사해달라는 말만 남았습니다. 올림픽은 실력의 무대이기 이전의 태도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절차보다 먼저 말 한마디에서 드러납니다. 시상식 이후 김상겸이 가장 먼저 한 행동. 이 장면이
왜 외신까지 먹먹하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은메달을 단장에게 먼저 걸어주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달은 나 혼자 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묵묵히 지원해준 지도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한 코치진, 끝까지 믿어준 팀에 대한 감사. 김상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어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보통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메달을 받으면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거나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합니다.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김상겸은 메달을 받자마자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들을 향해. 이 한 장면에 17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막노동을 하며 장비를 마련하던 시절, 3번의 올림픽에서 성과 없이 돌아오던 시절, 누군가는 포기하라고 했을 그 시절에도 이 사람을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김상겸은 그 사실을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은 한국 밖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외신들은 이 행동을 두고 올림픽 정신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메달의 가치를 혼자 독점하지 않는 선수. 그것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전달된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 언론의 행보는 정반대의 궤적을 그립니다. 시바 마사키의 실격 사태 이후 일본 언론이 보여준 반응은 자기 성찰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시선을 한국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의 방향이 기묘합니다. 한국 선수의 경기력이나 전략을 분석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스포츠 관계자들의 외모를 소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데일리 스포츠는 중계석에 등장한 이문수 해설위원을 두고 중계석에 등장한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엄청난 미인이 나타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스포츠 전문지가 경기 내용보다 해설위원의 등장 자체를 사건처럼 다룬 것입니다. 니칸 스포츠, 산케이 스포츠 계열 매체들도 전 한국 챔피언 출신, 세계선수권 출전 경험이라는 이력을 언급하면서도 기사의 중심에는 반복적으로 외모라는 단어를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선수가 국제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유독 외형과 이미지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신지아에게는 인형 같은 외모, 차준환에게는 아이돌 같은 비주얼이라는 수식을 붙였고 이번에는 이문수에게 해설도 잘하는 미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될까요? 이것을 건축의 관점에서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건물이 너무 높아서 올려다보기 불편할 때 사람들은 건물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대신 건물 외벽의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저 건물 참 예쁜 색이네.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 불편할 때 주변부를 소비하는 방식. 일본 언론의 한국 스포츠 보도는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실력과 성과로 설명해야 할 영역을 외모라는 비교적 안전한 프레임으로 치환해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경쟁력, 세대 교체, 국제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정면으로 인정하기보다 부러움을 감탄 기사로 포장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더 심각한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문수의 해설 역량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굳이 팬 반응을 인용해 예쁘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외형 평가를 기사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입니다. 이건 한국 스포츠가 이제 경기력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위치에 올라섰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결과를 분석하는 대신 이미지를 소비하고 경기를 평가하는 대신 얼굴을 확대하는 시선. 그 시선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스포츠의 현주소를 가장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정면으로 마주하기 불편할 만큼 한국이 이미 그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을. 한편 이날 한국 스노보드에는 또 하나의 신호가 있었습니다. 유승은 선수가 비계어 종목에서 예선 4위로 결선에 진출한 것입니다. 김상겸의 은메달이 한국 스노보드의 과거와 현재를 증명했다면 유승은의 결선 진출은 미래에 대한 예고편이었습니다. 한국 설상 종목은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과정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2월 8일 이탈리아 리비뇨
같은 날, 같은 종목에서 두 개의 전혀 다른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한쪽에서는 17년을 버틴 남자가 은메달을 목에 걸고 그 메달을 자신이 아닌 팀에게 먼저 돌렸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규정관리의 구멍 속에서 한 베테랑이 경기도 마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김상겸은 변명 대신 감사를 택했고 일본은 해명 대신 책임 회피를 택했습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스포츠를 대하는 시스템의 차이이고 결국 그 시스템을 만드는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김상겸의 은메달이 감동적이라고 해서 한국 동계 스포츠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막노동을 하며 올림픽을 준비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시스템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김상겸이 위대한 것은 맞지만 다음 세대의 김상겸은 막노동 없이도 올림픽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감동에 도취하기 전에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진짜 숙제입니다. 올림픽 메달은 숫자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태도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전 세계가 이미 보고 있습니다. 트랙 위에서 결과로 답하고 시상대 위에서 겸손으로 답하고 인터뷰에서 감사로 답한 한 남자. 그것이 지금 한국 스포츠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